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이요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꺾고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당심 투표 이 상황들도 격차가 꽤 벌어졌습니다. 네, 본래는 한 6대4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리당원에서는 비슷해지게 나오고, 근데 거의 이제 69%가 7대3, 네.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층들이, 권리당원과 지지자층들이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86그룹인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이제 이 86그룹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 지금 이제 그 86그룹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있어서 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흐름에 맞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행동을 바뀌지 않는 한은 이번에 우상호 후보에서 당원 내에서 지지자층에서 분명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결국 민주당 내의 그런 86그룹들이 좀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 과거의 민주화 운동만 유지하지 말고요. 네. 자칫하면 그것이 이제 기득권 정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도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본선에 나가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을 서울 시민과 그다음에 당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질 후보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길 후보 선택한 거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야권의 경우는 아직 뭐 단일화 시간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었고 충분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분석해 보자면 본인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유용화 교수께서는 민주당 보궐선거 경선 네. 레이스부터 쭉 보셨을 텐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야권의 후보보다는 박영선 후보에게는 좀 시간이 많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네. 여권 단일화라는 숙제도 있지만 그 네.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고차 방정식으로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는 남은 시간 동안 가장 본인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보완해야 될 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 두 가지 과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확장력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단일화 과정과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진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누가 확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도 안 좋지만 서울도 제가 봤을 때 녹록치 않은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밑바닥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것이 심판론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과연 이제 박영선 후보가 자신의 개인기로 어떻게 돌파하느냐. 결국은 인물이죠. 그것을 결국 이제 선거에서는 회고적 투표하고 전방적 투표가 있는데 회고적 투표는 결국 심판론으로 가는 거고 예. 이 서울 시민들에게 박영선이라는 인물로 내가 진짜 바꾸겠다. 서울의 미래를. 서울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 이런 전망적 투표를 하게 만드는 작업들. 이것이 박영선 후보한테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적 과제이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심판론으로 가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시대전환 조정환 후보,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하고 예. 단일화가 남아있는데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사퇴까지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단일화가 안 되면 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뭐 많은 포지션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열혈 지지자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실상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아주 간발의 차이잖아요. 예. 양당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김진애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두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단일화가 오전에 뭐 김진애 후보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는 사실 좀 예상을 뛰어넘는 본인의 그런 거취에 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이 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권에서 한 25년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실무적인 일을 처리해봤지만 이런 초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이 밋밋했다. 예. 그래서 내가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켜 보겠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말로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다른 내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는데 그거는 방송 중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곤란하고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는 이분의 행보도 당황스러워요. 해석하기가. 처음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나는 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종인 대표도 만나고 안철수 후보도 만나고 나경원 후보도 만나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당신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그랬더니 다시 그럼 나 민주당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나 다시 한번 여권의 힘을 한번 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3월 8일까지 내가 단일화 하겠다. 그래서 안 되면 나는 계속 의원직은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이분들이 서울 시민이 안중에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유용화 교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정훈 후보랑 김진애 후보 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최근에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세요? 네. 조정훈 후보는 완주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었고 김진애 후보는 의원직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었거든요. 근데 이 결론 자체가 현재로서는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함의들이 있을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과연 서울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 단일화되면 뭐가 나죠?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후보도 이쪽도 지금 나오는 파음과 잡음이 예. 결국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정치 권력 간의 문제란 말이죠. 진영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진영을 함께 하는 데서의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특히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극장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TV 토론도 여러 차례 하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영순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흠집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진애 후보는 거기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면서 차별성을 드러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하여튼 열린민주당이나 시대전환이나 어떤 스펙트럼이 비슷한 성향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민주당 지도부하고 박영순 후보의 이번에 선거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예.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를 해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출마 선언부터 경선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글쎄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전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봤는데 실수를 덜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실수 많이 할 거야라고 봤는데 예. 그런 거 없이 원만하게 한 거 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특징이 상당히 보수 우파 쪽인 행보를 많이 해요. 그쪽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러한 쪽에 발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윤상현 의원이 친박의 핵심이잖아요. 이분이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옹호하는 성명까지 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본선에서 도움이 될지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안철수 하면은 중도층을 대변하는 사람 이런데 현재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파 쪽으로 자꾸 가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본인의 본선 경쟁력과 득표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러한 판단과 행보를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먼저 이기고 보자라는 판단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중도에 대해서는
나름의 자신이 있고 지지층을 공고하게 붙들어 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연을 오른쪽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도층이요. 이 보수 우파, 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우파 세력, 그들과 약간은 거리가 있는 안철수를 지지한 거지 그들과 한 편을 먹는 안철수를 지지할까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이랑 내일 여론조사 하고요. 국민의힘 후보를 모레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관련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 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 지지율이 아니에요. 단일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할 거냐, 국민의당의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걸 놓고 물어보면은 과연 일반 시민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바야흐로 야권의 단일화 삿바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단일화를 위한 이것도 문항에 대한 얘기들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합당 혹은 입당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또 2번이냐 4번이냐 이 기호 가지고 이것들도 앞으로 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녹록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저는 뭐 단일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권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에 3자 대결로 가면 필패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 그럼 사실상 대선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일화 시켜서 안철수가 되든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 후보가 되든 간에 해서 양자 대결로 갈 것이 이제 저는 뭐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2번이냐 4번이냐 뭐 이런 문제는 디테일의 함정들이죠.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들여다 봐야겠죠. 2번으로 유리할지 4번 유리할지 그건 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대권 문제, 그 다음에 정계 개편 문제, 거기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결국 안철수라는 인물이 과연 서울시장으로만 만족할 것이냐는 문제, 그 다음에 혹시 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 보궐선거니까요. 자기 지지율이 높고 다른 후보들이 3, 4% 한 자리수면은 자연스럽게 대권으로 나가지 않겠냐는 문제.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중심이 돼서 야권을 개편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예. 삿바 싸움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2번이냐 4번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뭐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내부 권력 투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봉합이 되겠죠. 예. 봉합이 되고 그러나 이것이 큰 마찰이라든가 이런 잡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단일화 했는데 가서 안 도와주는 거죠. 그냥 가끔가다 나타나고. 예.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만 들어도 이게 과정이 절대 순탄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2번이냐 4번이냐 이 문제는요. 선거운동을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다른 당의 후보를 도와주는 것은요. 선거법상 되게 바운더리가 작아요. 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과연 그냥 2번으로 입당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야권 단일 후보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입당을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해서 2번 후보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단일 협상 과정 중에서 당에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갖고 아마 안철수 후보 측과 얘기를 나눌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번 후보로 나오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러면은 안철수 후보도 아니야 나 4번 나갈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차라리 4번 나갈 거면 무소속으로 나가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요. 다른 당이 지원하는 것은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여론조사 분석
뭐 여론조사 다시 조사해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명분과 실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해야죠. 아마 합리적으로 잘 선택이 될 거다 보여집니다. 예. 그런 제가 잠깐만 말씀 예. 주시면 안철수라는 인물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했잖아요. 처음에 새정치국민이나 김한길 대표하고 같이 하면서 탈당하고 또 만들고 예. 그다음에 또 분당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게 됐는데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을 때 새로운 정치가 뭐냐? 결국 기득권 정치가 아니었다라고 표방했었는데 그 중간에 가서는 중도 정치, 익스트림 센터라서 극중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래서 진영 정치를 반대한다 그랬는데 이제 안철수의 행보는 진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만든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대권가도의 하나의 행보로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같이 결합해서 단일화해서 뭐 되겠다는 거, 뭐 그런 개인적 정치로 가는 게 아니냐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이 항상 중도층, 우리나라 중도층들이 가만히 부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판단이죠. 결정 선거 때는 판단을 해요. 정치 세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얘기하는 중도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요. 최근에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속내를 드러내셨는데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취재에 들어갔더니 예. 아니 솔직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또 부인하셨어요. 결국에는요.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는 싫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마음 하나랑 아유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우리 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을 나타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다음 주면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보궐선거 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사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보궐선거가 이낙연 대표에게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뭐 대권 조전 때문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제 닷새 만에 또 부산을 찾았는데 이낙연 대표 일단은 이런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부산행을 자꾸만 하는 것은 이건 보궐선거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자신의 대권과도의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예. 중첩돼 있겠죠.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내에서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둘 다 2대0으로 치게 되면은 이낙연 책임론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근데 1대1 되면은 상당히 신성하기 때문에 선방하는 그리고 부산의 결과가 어느 정도냐 완전히 표차가 크게 나느냐 아니면 좁히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선거라는 건 국민의 민심의 평가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낙연 표의 정치를 과연 이제 대표 이후에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예. 부분들이 사면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국민적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정치 세력 간의 통합만 하다가 아주 철퇴를 맞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론 보궐선거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게 반등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낙연 표 정치를 제가 봤을 땐 대표 이후에는 분명하게 보여줘야 대권 가도에 청춘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결과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저 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눈으로도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이낙연 대표 쪽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사퇴를 앞두고 대표직 사퇴를 앞두고 저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게 10개월 만에 좀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조짐을 보였다라는 것을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저희 방송 나와서도 지지율 굉장히 신경 쓴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대권 지지율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것들 지금 이낙연 대표 일주일여 남은 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장 소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든 정치인은요. 그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요. 정말 일주일마다 아니면 3, 4일마다 바뀌는 여론조사를 보고 막 기가 죽었다가 다시 기살았다가 그러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저 여론조사를 보고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대략 한 2% 정도 올랐는데 그거보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번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도 좀 높게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다시 역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근거지인 호남에서 내가 다시 앞섰다라는 거에 상당히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굴이 밝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서울에서 만약 이기게 되면요. 예. 아, 정말 당원까지 고치면서 출마를 시킨 후보를 공천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력과 예. 보궐선거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대중성 이 두 가지를 인정받기 때문에 여당의 대권 후보의 싸움이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장관 뭐 직접 둘이 얘기한 건 아닌데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날선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박범계 장관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를 워낙 오랫동안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렇게 확산되고 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 벌써부터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범계 장관도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 국민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그냥 한없이 올라가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과의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 관계가 없으니까 윤 총장 지지율이 확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처 얘기가 나왔을 때도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인 것이고요. 박 장관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윤 총장이 저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강한 직을 걸고라서 내가 이걸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과의 윤석열과의 대립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난 중수처 반대한다. 국회 이 의견을 전달하겠다. 예. 야당도 있잖아요. 여론도 있는 것이고 그 중수처 부분 논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전 논의를 해봐야 될 생기라고 봐요. 검찰 개혁의 완결판이냐 아니면은 지금 중간 과도기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윤 총장이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검찰총장으로서 중수청 반대는 할 수 있되 예. 표현에 있어서 좀 너무 과했다. 이런... 검찰총장 공무원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예. 지금 완전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가서 왜 뭐 협상을 꼭 해야 돼 이런 식의 말투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윤 총장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 뭐 지지율 좀 다시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예.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뭐 그런 느낌마저 좀 들어요. 네. 예.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본인들의 검찰의 의견을 전달해봤자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만약에 또 검사들이 국회에 가서 의원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사들이 하라는 수사나 기소는 안 하고 국회 가서 로비한다라고 또 막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 본인의 의견 전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박범계 장관의 말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뭐냐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겠다, 만나서 협의하겠다 이게 아니라 만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총장하고 상종하기 싫다. 그냥 이 사람 무시할 거야. 나는 이 사람과 말 섞지 않을 거야.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용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 언급하고 예를 들면 막 두드려 패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언급을 하면서 애써 무시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되는 것 이것을 걱정하는 윤 총장 이해한다. 검찰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박 장관이 했단 말이죠. 저것도 그냥 무시한다. 근데 앵커님 봐보세요. 박범계 장관이 저 말 뒤에 무슨 말을 했냐면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수사 대응 역량 공백 생기지 않아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수사 기소 분리 이미 자기네들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다 형식적인 언급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들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여권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가 좀 엿보이고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뭐 중수청은
독재 앞잡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정치권에서 논쟁거리로 더 확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국민적 입장에서 무엇이냐는 걸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검찰 개혁이 되면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나아질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예. 속도 조절론에 나름대로 명분이 있죠. 대통령도 아마 그런 입장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검경수사권 경찰에서 국가수사부문 만들어죠. 좀 공수처 하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지금 또 중수처 만들자 그러니까 네. 또 이것이 대립과 갈등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지금 보궐선거 있죠. 대선이 있죠. 이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윤 총장 바로 또 확 올라오죠. 검찰 집단주의가 또 나타나죠.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물론 윤 총장이 얘기하는 뭐 검찰을 폐지한다 이건 전혀 아닌 것이죠. 검찰 폐지 문제는 네.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는 것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네. 검찰 폐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러한 반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잘 아우를 수 있는지 이런 판단도 저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